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배학 원예학 시간인데, 지난번까지는 제가 이제 작년에 시험 공부했던 암기 위주, 제가 공부했던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정식 교재입니다. 작물 재배학 원예학이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식으로 강의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배가 뭐냐, 작물의 재배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재배란 작물의 개념이란 인간이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을 작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의 특성 해가지고 나오는데, 작물의 특성은 자, 일종의 기형 식물인 작물은 인위적인 보호 조치, 즉 재배, 그러니까 인간이 길러주는 걸 말하죠. 재배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일반 식물에 비해 경제성과 이용성이 높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배가 뭐냐 이거죠. 그 재배의 개념 그리고 특성 이렇게 나오는데, 재배의 개념은 사람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경지의 작물을 길러 수확을 올리는 경제적인 영위 체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작물을 보다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수확하기 전까지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호하고 관리해주는 일. 그러니까 통상적인 영농활동이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논밭을 갈아주거나, 그 다음에 잡초를 반드시 잡초를 제거해야죠. 그리고 병충해를 예방하는 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되어야 작물 재배하면서 수확하기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보호해주는 일을 우리가 이 재배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배 이론에 가보면은 재배의 목적,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의 경작지에서 최대의 수확을 올리는 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생산량의 극대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생산량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작물의 3요소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유전성,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재배 기술. 그러니까 이거를 작물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작물의 3요소. 시험에 종종 나오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 작물의 생산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수량 삼각형이라는 말을 쓰죠. 수량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변에,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있을 때 세 변에다가, 각 변에다가, 자, 이쪽을 유전성, 그 다음에 이쪽을 환경, 그 다음에 이쪽을 재배 기술로 이렇게 보면서, 자,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해야 이 삼각형의 면적이 커지는 거죠. 어느 하나는 커지지 않고 두 개가 커졌다, 또는 두 개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졌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면적이 커지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커지려면은, 즉 생산량이 커지게 된다, 이 소리죠. 생산량이 커지게 되려면은 이 세 변이 균형 있게 발달해야 생산량이 극대화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작물 수확량을 높이게 하는 방법, 작물 수확량을 높이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죠. 유전성, 그 다음에 재배 기술, 그 다음에 환경. 자, 이것들이 이제 뭐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유전성은, 자, 재배 환경에 맞는 품종 선택을 유전성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품종이어도 그 환경에 맞으면은 좀 생산량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농촌 진흥청이나 농촌진흥원 이런 쪽에서 품종 개발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농어촌에 이제 보급을 합니다. 생산량이 높은 품종으로. 그게 이제 유전성. 그 다음에 재배 기술. 단위 면적당 작물의 개체수를 확보하고 재식 방법을 이제 개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시험에 종종 자주 나오더라고요. 작물의 분화 과정 해가지고 첫 번째가 유전적 변이.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이 자라나가면서 도태. 그거를 겪어가지고 이제 우수한 품종이 개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응 또는 순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고립 또는 그 품종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에 분류해가지고 이제 용도에 의한 분류해서 첫 번째가 이제 원예 작물인데, 그 분류가 장과류,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이건 여러분들이 다 지금 분류를 했었죠. 그러니까 진과 이과 막 이런 식으로. 자, 시방벽이라 그러죠. 시방벽이 성숙해가지고 과실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장과류가 되고, 준인과류도 마찬가지로 시방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시방이 발달해가지고 과일이 되는 거를 진과 그러죠. 진과. 근데 여기서는 뭐 필요 없이 뭐 진과, 그 다음에 위가, 뭐 이런 분류도 있죠. 헌열매, 참열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시방벽이 성숙해가지고 과실이 되는 거는 진과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꽃바퀴 피층이죠. 꽃바퀴 피층이 발달해가지고 과일이 되는 거는, 그거는 위가라고 합니다. 헌열매라고도 해요. 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장과류는 뭐가 있고, 인과류는 뭐가 있고, 준인과류는 뭐가 있느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잖아요. 분류해가지고. 핵과류. 앵두, 복숭아, 대추, 살구, 자두, 매실, 체리. 공통점이 뭐죠? 과일 중심부에 핵을 가지고 있죠. 응? 큰 아주 굵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과일을 핵과류 그러죠. 그 다음에 갓과류 또는 견과류라고도 하죠. 견과류. 그러니까 밤, 호두, 뭐 아몬드 이것도 견과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에는 협채류, 과채류, 그 다음에 경엽채류, 근채류, 뿌리채소죠. 경엽채류, 배추, 그러니까 엽채류다 해가지고 이파리죠. 배추, 양배추, 상추, 파, 시금치, 미나리, 샐러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채소의 분류에서 이미 다 암기사항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훼에는 초목, 그 다음에 목본 해가지고 국화난초, 코스모스, 다알리아 이런 식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비작물의 사료작물, 이 녹비작물은 어디에 많이 쓰죠? 사료에 많이 쓰는데 그 염류집적 현상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염류집적 현상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쓰게 되면은 그 염류가 토양에 이제 그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 쌓여있는 상태를 염류집적이다라고 하죠. 그 염류집적 현상을 타파해 줄 수 있는 작물들을 바로 녹비작물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이제 옥수수, 그 다음에 알팔파, 화이트 클로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녹비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녹비작물에서도 화분과하고 콩과작물로 구분해가지고, 자, 콩과에는 자운형 콩, 그 다음에 화분과, 기장, 호밀, 귀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건조한 날씨 또는 건조 토양에 강한 작물들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해작물에는 이제 특용작물이 있는데 당뇨, 그 다음에 기호, 담배 있죠. 그 다음에 유료, 기름을 이제 내는 거죠. 콩기름, 뭐 땅콩기름, 해바라기 기름,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료, 그 다음에 섬유, 전분 작물 해가지고 이것도 종종 가끔 가다 보면은 시험에 분류하는 걸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읽어보고 또 자세하게 또 알고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식용 작물은
이제 대표적인 게 벼 있죠, 벼. 미국은 이제 벼를 말합니다. 벼에는 이제 수도하고 육도로 분류가 되죠. 자, 수도는 이제 물, 그 다음에 육도는 그 이제 뭐 밭벼 있죠. 밭에서 이제 벼를 기르는 경우는 이제 물을 대 가지고 기르는 게 아니고 이제 건조한 토양에서 기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육도라고 하더라고요. 논에서 물을 이용해 가지고 벼를 이제 재배하는 경우를 수도라고 하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는데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류, 보리, 밀, 호밀, 귀리를 이제 맹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잡곡류, 그 다음에 두류, 콩과죠, 콩과. 그 다음에 소류, 고구마, 감자를 식용작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벼, 쌀이죠, 쌀. 그 다음에 보리, 옥수수가 상당히 지금 그 비중이 높은 식용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적 특성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또 나오는데, 내풍성, 내라는 거는 이제 견뎌내는 거죠. 바람을 견뎌내는데 강한 작물이죠. 바람에 강한 작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내염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료나 이런 것들의 염기성이죠. 그거에 이제 강한 작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옥수수, 사탕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흡비 작물이다라고 했죠. 흡비 작물들이 이 내염성 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건성, 그러니까 내습성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습기에 강한 작물 해가지고 습해라고도 하죠. 습해에 강한 작물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에서 자란 것들, 그 다음에 내산성, 그 다음에 열대작물, 저온, 고온. 그러니까 저온 작물 같은 경우는 이제 월동 작물이라고도 하죠. 그 추운 겨울, 한겨울을 넘어가는 작물, 대표적인 게 보리 있죠, 보리. 그리고 마늘도 월동 작물에 해당되죠. 마늘, 양파. 자, 이런 것들은 한겨울을 넘겨야 하는 아주 저온 작물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재배 환경과 재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갖춰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재배 환경의 구성 요소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기상 조건에는 수분, 빛, 온도, 공기, 토양은 토양의 위치가 이제 어느 토양이냐, 그 다음에 토양의 지세, 생물 조건에는 동물, 식물, 미생물, 뭐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나올 만한 요소는 아니죠. 자, 이거는 암기를 해놔야 되죠. 토양을 구성하는 4대 성분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토양 3상이라고 하죠. 토양 3상, 액상, 기상, 고상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무기물과 유기물을 합쳐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거를 고상 그러죠. 고상이라 그러고, 토양 수분은 액상이다 그러죠. 액상. 그리고 공기는 기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상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작물 생육에 알맞은 3상 분포가, 자, 기상이 25%다 그랬죠. 액상이 25%, 그러니까 수분이 25%, 공기가 25%, 그 다음에 유기물과 무기물이 50%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이게 작물 생육에 알맞은 분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토양에는 고체, 액체, 기체, 그러니까 토양 속을 잘 들여다 보면은 토양 사이사이에 뭐가 있죠? 공기가 있죠. 그거를 그 사이사이에 공기가 이렇게 통해야 공국률이 좋다라고 하죠. 공국률. 그러니까 토양도 어느 정도의 그 기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고상, 액상, 수분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유기물과 무기물도 포함을 해야 작물 생육에 알맞은 토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토양 입자의 종류가 나오는데, 입자의 종류, 그러니까 자갈, 그러니까 토양 교질이라고도 하죠. 자갈, 모래, 점토, 토양 교질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자갈, 모래가 이제 많이 분포한 거를 사토 그러죠. 사토. 그러니까 사토가 있고
그 다음에 양토가 있고, 그리고 식토가 있죠. 거의 뭐 이거는 진흙, 점토에 가깝죠. 그러니까 식토는 거의 지금 뭐가 돼요? 식토는 토양 속에 거의 물이 꽉 차 있어 가지고 공기가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그 수분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을 말하죠. 진흙은 거의 지금 배수가 안 되잖아요. 사토는 모래 토양은 물이 그냥 바로 배출이 돼 버리죠. 그래서 사토, 그 다음에 양토, 식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사토와 양토 사이에 사양토라고 이제 들어갑니다. 사양토가 있고, 양토와 식토 사이에 식양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 재배의 생육에 알맞은 토양이 이 사양토에서 식양토 사이, 여기를 작물 생육에 알맞은 토양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토나 사토는 재배에 적합하지 않는 토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의 물리적 특성, 그 다음에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이걸로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기출문제. 그러니까 지금 물리적 특성은 세 가지가 지금 보이잖아요.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이 물리적 특성인데, 여기에 있는 환원성이라고 있죠. 환원성은 화학적 특성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토양의 구조, 토성, 아까 토성은 3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토양 입단의 정도, 이거에 따라서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은 달라진다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구조에 형성해 가지고 입단 구조죠. 입단 구조, 단립 구조가 있고 입단 구조, 그 다음에 이상 구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상 구조는 그러니까 이제 규칙적인 흙덩이가 아니고 불규칙적인 흙덩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식토, 진흙이죠. 진흙에 가깝다 이거죠. 단립 구조는 이제 토양 공급률이 좋은 거죠. 배수성이 좋으나 수분과 비료의 보유력은 낮다. 바로 그냥 다 배출을 시켜버린다 이거죠. 아까 그 모래 토양처럼. 근데 입단 구조는 단일 입단, 이제 규칙적인 입단이죠. 단일 입단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식물 재배에 가장 적합한 토양이다. 그래서 이 입단 구조가 매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입단 구조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형성시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파괴의 원인, 이런 것들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제 토양 입단의 형성과 파괴 해가지고 토양 입단을 만들어내는 요인이죠. 그리고 파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단 요인과 파괴 요인은 둘 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토양 입단 형성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콩과 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니까 콩과 작물은 그 뿌리 근력이죠. 뿌리가 생육 엄청 왕성하거든요. 그 뿌리가 이쪽 땅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다니면서 토양 공급률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입단이 만들어지게끔 해준다라고 해요. 그리고 토양에다가 피복을 한다 이거죠. 비닐을 덮는다, 멀치라고도 하죠. 그 피복을 하거나 또는 이제 지푸라기나 이게 잡초들을 땅 위에다 깔아주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지렁이들이나 이게 벌레 곤충들이 이제 또 활동을 하면서 땅을 공급률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기물 시용, 석회와 칼슘 시용, 토양 계량제 사용, 엄청 잘 나오니까 이건 꼭 암기 사항입니다. 토양 입단의 형성 요인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단의 파괴 요인이 있는데, 파괴는 그 입단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운기로 땅을 갈아버리는 거죠. 세토, 부셔버리는 거죠. 흙을 막 부셔버리는 걸 세토, 경우는 갈아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단의 팽창과 수축, 그러니까 입단의 팽창과 수축, 그 다음에 비, 바람에 날린 모래의 타격에 의해서 이게 또 부셔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나트륨 이온의 작용, 그러니까 점토 결합을
분산하는 작용에 의해서 토양 입단이 파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옥토의 조건은 뭐냐? 토양이 이제 비옥하다 해서 옥토입니다. 토양이 좋은 토양. 좋은 토양의 조건은 그러니까 약산성에서 약알칼리성이죠. 그러니까 pH 7이 이제 중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pH 5.5에서 6.6을 약산성이라고 합니다. 약산성. pH 7을 중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pH 7을 넘어가게 되면은 알칼리성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극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공국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양 속에 공기가 어느 정도로 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토양의 입자의 크기가 균등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입단 구조라고 했죠. 입단 구조. 단일 입단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해가지고 입단 구조. 그리고 이제 필수 원소, 뭐 다량, 미량, 필수 원소 16가지 원소들이 있죠. 그 16가지 필수 원소가 골고루 토양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원소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비료 이거를 이제 투입을 해줘야겠죠. 비료를 시비해서 필수 원소를 갖춰주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수분이 나오죠.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포텐셜 포스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자,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수하여 유지하는 힘. 그러니까 이제 PF0 그러면은 이건 뭐죠? 이 수분 장력이 0이다 이거죠. 0.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수분을 흡수하여 유지하는 힘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로가 되니까 그냥 아예 수분이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이거를 지하수라고 해요. 지하수. PF 값이 0인 경우를. 그 다음에 PF 값이 0에서 2.7까지의 값을 중력수라고 부르죠. 중력수. 이 아래 가면 나올 거예요. 중력수. 자유수 또는 중력수. 그러니까 지하수는 지하에 정체해가지고 모관수의 근원이 되는 수분을 지하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하수가 PF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0. 그리고 이제 PF 값이 0에서 2.7까지를 중력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2.7에서 PF 2.7에서 4.5까지를 이거를 모관수 그러죠. 모관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물은 중력수하고 이 모관수를 작물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흡착수라고 있죠. 흡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합수가 있습니다. 물을 이제 분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요. 결합수를 다른 말로 결종수라고도 하죠. 여기는 흡착수 또는 흡습수라고 하죠. 흡습수.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모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흡습수, 흡착수라고도 하죠. 결합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점토광물에 결합되어 그 이제 토양에 이제 물이 이제 붙어 있는데 그 토양과 물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물에 이용하지 못한다 이거죠. 흡습수도 마찬가지로 작물에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물에 이용되는 물은 중력수하고 모관수, 이 두 가지 물이 작물에 이용이 되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로 작물에 이용이 된다라고 했죠.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용을 못하지만은 어떻게 돼요? 뿌리 표면 이하로 흘러내린 물은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그렇지만은 이 작물에 이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수분의 함량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종종 많이 다룹니다. 최대 용수량. 그러니까 최대 용수량은 포화 용수량이라고 하고, 자, 이걸 아까 우리가 지하수라고 했죠. 지하수. 그러니까 포화되어 있다 이거죠. 물이. 그러니까 토양의 물이 꽉 찬 상태를 최대 용수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최소 용수량은 뭐냐? 포장 용수량이라고도 하죠. 또 포장 용수량은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를 뺀 값. 그러니까 작물 재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서 최소 용수량 또는 포장 용수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지선다형에서 종종 다뤄지는 것들이니까 꼭 암기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초기 위조점이 뭐냐? 위조개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물이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작물이 시들어가는 최초 시기 있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은 작물이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로 작물이 시들어가는 그 시기를 초기 위조점이라고 합니다. 그때 pF 값이 3.9에서 4.2 상태가 되면은 초기 위조점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생육이 정지가 되고,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한 거죠, 이거는. 수분이 부족해서 생육이 정지가 되고 이제 이파리가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최초 시기를 초기 위조점, 다른 말로 위조개수라고 합니다. 자, 영구 위조점은 시들어 죽어버린 거죠. 시들어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그 경우를 영구 위조점, 그러니까 위조라는 거는 마른 겁니다. 말라가는 경우를 위조 그래요. 흡수개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4.2 이상이 되면은 그냥 작물이 죽는다 이거죠. 회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미생물 해가지고, 토양 미생물에는 토양 속에 서식하면서 유기물과 무기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죠. 유기물과 무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자, 유익한 작용은 아까도 얘기했죠. 미생물이 뭐를 토양 입단을 형성을 해주죠. 형성 요인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생장 촉진물을 분비하고 유해 작용을 경감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해 작용은 이제 해로운 거죠. 여기는 이제 유익한 거고 여기는 해로운 거. 해로운 작용은 황화수소, 환원성 물질을 생성한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작물과 양분 경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병충해를 유발하는 미생물이 많고, 그리고 탈질 작용을 하게 된다. 미생물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반응해가지고 pH 값이죠. pH 값은 로그 해가지고 무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pH 값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죠. 로그. 그 다음에 H 플러스 값분의 1로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pH 값이 0에서 1에서 이제 7을 중성 그러죠. 중성. 자, 1.0에서 14.0까지로 가는데, 자, 1에서 pH 7까지 폐하라고도 하죠. 이거를 산성이다라고 하고 pH 7을 중성이라고 하죠. 생육에 적합한 pH 값입니다. 그 다음에 알칼리성이 pH 7에서 pH 14까지를 알칼리성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산성에 강한 작물, 산성에 약한 작물, 뭐 이런 것도 다 암기사항이잖아요. 자, 이건 이제 시험에 꼭 나오죠. 이것도 산성 토양의 원인은 뭐고 또 계량하는 방법은 뭐냐 많이 물어봅니다. 산성화의 원인은 비료, 과다한 비료 사용과 산성비에 의해서 토양이 산성화가 돼갑니다. 그리고 이제 계량은 많이 나옵니다. 석회질 비료를 많이 써라. 석회가 이제 알칼리성 비료죠. 그러니까 이제 중성화 시키기 위해서 산성 토양을 중성화 시키기 위해서 알칼리성 비료를 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기물 시용, 퇴비를 사용한다 그죠. 근류균, 뿌리혹 박테리아, 콩과 작물. 그러니까 이거는 콩과 작물은 아까 입단 형성에서도 좋은 요인이었죠. 형성의 요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산성 토양에서도 일종의 콩과 작물이 그거죠. 흡비 작물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성 토양으로 개량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의 적응성 해가지고 산성에 강한 작물 이렇게 나오죠. 아마, 수박, 감자, 기장, 토란, 귀리, 호미, 이건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맨 앞자리 숫자를 따가지고 암기사항이에요. 그리고 산성에 약한 작물이 있죠. 약한 작물. 콩, 알팔파, 보리, 시금치, 팥, 양파, 자운형.
알칼리성이 강한 작물 해가지고 수유, 목보, 사. 약한 작물은 네드셀렙의 감사 뭐 이런 식으로 다 암기사항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산성에 강한 작물, 약한 작물 이것도 이제 뭐 분명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암기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전공자가 뭐 아니다 보니까 뭐 농업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제가 그 중학교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고3 때까지는 농사를 병행했습니다. 저희 형님들이 공부시켰더니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해서 저도 공부 안 할 걸로 단정 짓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일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대학도 가지 말고 너는 농사나 지라 해가지고 고3 때까지 저 농사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몰래 공부를 했죠. 몰래 공부하면서 농사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말 힘들게. 저희 아버지가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부자였어요. 엄청 부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그 농사를 옛날에는 뭐 기계로 안 했잖아요. 전부 다 사람 손으로 하다 보니까 뭐 지게 지고 니어거 끌고 쟁기질하고 논뚝 빼고. 제가 그래서 저 서울에 대학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는 뭐 이제 서울 도시 생활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대학 친구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나는 소 풀 뜯기다가 대학 왔다. 그러니까 촌놈이 공부 좀 조금 해가지고 서울로 대학 왔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 뭐 본고사 준비하느라고 공부하는 게 오로지 뭐 이제 국어하고 수학은 공부를 했어요. 진짜 본고사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영어는 아예 포기했어요. 시골에서 어떻게 영어 공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과외도 없고 뭐 학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국어하고 수학만 공부해가지고 본고사 통과해서 서울에 멋있는 대학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놀랬어요. 제 친구들도 그러고 뭐 다들 놀래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 농사꾼이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대학 갔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농사를 좀 지어봤기는 했는데 이런 내용까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농사 짓는 사람 이런 걸 아나요? 모르죠. 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읽어주는 지금 강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농업, 공업, 상업 이런 거 있죠. 농업 공부는 했어요. 그래서 뭐 젖소는 뭐 홀스타인, 뭐 돼지는 도룩, 저지, 요크셔, 바크셔 뭐 이런 거는 암기했던 게 지금도 어느 정도 기억에 남아 있는데 뭐 이런 거 뭐 산성이 강한 작물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 놓은 거를 지금 쭉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제가 이제 작년에 1차 시험을 지금 이 재배학 원예학을 지금 84점을 맞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84점 맞는 그 과정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그 점수를 받았다라는 걸 지금 위주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지금 과락을 면하는 작전으로 지금 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알려주는 강의입니다. 제가 뭐 이거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강의가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십시오. 저 이것도 강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여튼 자료를 충분히 읽어보시고 여러분 거에 맞게끔 그렇게 공부를 또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